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예고를 좀 해드린 대로 또 오늘 아침에 조선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조선업 관련된 좀 깊이 있는 이야기. 이제 조선하면 이제 우리나라 대표 애널리스트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목소리가 조금 더 비장해졌다고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오늘은 조선업이 아닌데요. 아, 그렇습니까? 해운 오늘 해운으로 오셨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엄경아 의원님만 보면 제가 조선 생각만 나갖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조선 조금만 얘기해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네. 네, 조선 어떻게 분위기 괜찮습니까? 일단 6월 달까지 장이 좀 많이 하락할 때 너무 잘 버텨가지고 네. 저희도 뭐 상대적으로 이제 상반기 마감은 잘 했는데 7월 들어서 이제 요즘에 뭐 경기가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유가도 좀 조정받고 하면서 네. 최근에는 다른 섹터들 빠질 때 저희가 안 빠지고 버텼던 거를 어느 정도는 조금 내줬다. 저희도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죠? 네. 8만 원 오늘 한국조선해양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8만 300원이네요. HD현대 5만 1,500원입니다. 자, 해운주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이제 한참 막 미친 듯이 날아다녔던 HMM. 거기가 이제 해운주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 이제 현대상선 옛날에. 네, 맞습니다. 네, HMM에 또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해운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페노션, 페노션. 대한해운 그리고 KSS 해운 상장사 중에 흥하해운까지 흥하. 그렇게 5군데 있습니다. KSS는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KSS 해운 원래 KSS예요? 네. 뭐 있을 것 같은데 KSS. 네. 어느 뭐 계열사다 이런 건 없습니까? 뭐 이 그룹 네, 계열사라. 그냥 단독 해운사고 LPG 수송선을 주로 하는 좀 특수선 운용 선사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해운주 관련돼서 사실은 저 해운주는 워낙 제가 아는 바가 또 없어갖고 하나의 불안한 거, 하나의 좀 설렘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아직 미지의 땅이라고 할까요? 이제 새로운 섹터가 나오면 제가 항상 이거 귀가 열리면서 막 설득이 돼요, 제가 스스로. 그러게 하나가 이제 좀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여기도 또 들어갔다가 또 아픔을 겪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해운주는 뭐 전체적인 이제 설명해 주시기 전에 네. 해운주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해운주를 투자한다. 해운주 투자자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뭐 좋은 각 섹터별로 다들 이제 색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오는 뭐 하나 하면 막 5배 가는 그런 짜릿함. 해운주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변동성으로 치면 사실 바이오 만만치 않게 만만치 큰 않죠.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럼 있습니다. 내 섹터인데 이거. 세상 모든 네. 그 걱정과 우려와 흐름을 네. 다 깨고 있어야 되는 게 또 해운주예요. 해운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가장 또 꺼질 때도 뜨거울 때도 가장 뜨겁고 이제 꺼질 때도 가장 빨리 꺼지고. 그래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한해운 그 2007년도에 그 20만 원 같은 거 몇천 원까지 빠졌다고. 그것도 아마 만 원도 안 돼서 시작했을 텐데 그때 이제 중국이 공장 역할을 할 때 연기한 연구를 훨씬 잘 하시겠지만 제 주변에 이제 그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 제 지인이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만 원짜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20만 원짜리가 몇천 원까지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불과 그게 얼마 안 돼요. 기간이. 해운이 생각보다 아주 매력이 있군요. 네, 바이오 못지 않아요. 우리 연경. 그렇습니까? 네네. 내 섹터인데 그 전체적인 그림을 좀 봐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에 좀 민감하게 잘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딱 이런 거죠. 해운주가 또 팔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한번 제대로 네. 잘못 걸리잖아요. 팔기가 왜 어렵냐면 이익이 너무 좋아. 주가는 근데 이미 박살나고 있어. 근데 이익은 너무 좋아.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주가 빨리 반영하는 거니까 선반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에 샀는데 이게 한 8만 원쯤 떨어졌는데 이익은 굉장히 좋아. 그렇죠. 30% 떨어졌는데도 이익은 더 증가하고 있어요. 오히려. 버텨봐야지. 그러다가 이제 그렇지. 6만 원, 5만 원, 3만 원.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스 70% 가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해운주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해운주 매력 있습니다. 매력 있나요? 네, 저는 이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좀 무서운 섹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네. 섹터를 구분 안 하고 전부 다 이제 투자를 하는 제가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섹터를 보면 제일 무서운 바이오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해운. 그래요? 네, 저는 해운이에요. 그럼 오늘 재밌게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해운주 뭐부터 좀 제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좀 의견을 어느 정도 하향을 하는 그런 보고서를 좀 내서 그래요? 네. 많이들 이제
물음을 좀 가하시는 상황이고 일단 저희 보고서 제목 자체가 해운주 투자 힘드시죠? 이제 이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은 저희가 조선은 뭐 볼 때 뭘로 봐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수주량을 보시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선은 수주죠. 근데 해운은 운임을 딱 보면 거의 주가 동행 관계를 갖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표 가져온 거에 이 대표 해운사와 그 해운사에서 주로 운용을 하는 그 선박의 운임을 같이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운임 주가가 거의 같이 동행하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운임을 운임을 예측을 예측하기 하기 위한 요인이 어렵고. 너무 많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2021년에 가장 스타 종목이었던 HMM에 네. 대해서 이번에 좀 많이 하향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상당히 많으신 상황인데요. 보시면 양쪽이 다른 선박을 운영을 하고 있는 해운사이고 보시면 이제 운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저희는 이게 추세적으로 운임이 더 하락을 할 거냐 아니면은 잠깐 하락했다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컨테이너 쪽은 이제 추세 하락의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크선 같은 경우는 운임이 더 하락할 여지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거에 동행을 해서 많이 빠졌을 때는 좀 봐도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HMM이 벌크선이에요? 컨테이너. 네. 그러니까 이제 HMM은 약간 조금 코셔스하게 조금은 이제 봐야 네. 될 것 같고 이제 위원님의 말씀은 네, 페노션은 지금 좀 조정 받을 때가 좀 길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말씀을 네네. 드리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임 하나만 보면 되니까 되게 편하지 않냐라고 네. 말씀을 하셔서 진짜 이 HMM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 SCFI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보고 이번 주에도 좀 올랐네 그러면은 상승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나와서 이 HMM 관련 얘기를 조금 드릴 때 네. 저희는 상하이 봉쇄가 풀려서 완화가 좀 되고 나면 다시 이번 성수기에 재차 반등할 수 있는 3차 물류 대란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즌만큼은 운임이 지금은 뭐 17번 연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는데 이게 완화가 되고 나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 현상이 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니 저희가 봤을 땐 3차 물류 대란의 기대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봤던 뷰는 좀 틀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휴, 좀 어렵겠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내후년이 되도록 추세적으로도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회사의 주가가 이제 5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2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어디가 HMM이? HMM 같은 네. 경우 그리고 올해는 이제 초에 2만 원대 초반에서 거의 3만 원대 한 중후반 정도까지 다시 반등을 했었어서 성수기가 되면 이러한 흐름을 또 재차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네. 운임의 추이를 봤을 때 오히려 지금부터 만 1년 이상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매 분기 거의 사상 최대 이익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탁프로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막 분기의 이익이 막 3조 이상씩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만약에 지금부터 쭉 대각선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 부분을 무시하고 그 반등해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약간 좀 듣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게 운임이라는 게 물론 이제 진폭이 쭉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예를 들어 뭐 1년에 1조 벌던 회사가 갑자기 20조 벌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요번 사이클에서는 사실 이전에 벌던 수익 대비해서 지금 거의 20배 정도 돈을 실제로 벌은 상황이고요. 엄청난 네. 돈을 번 거죠.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도 코로나 초반 시기에 어. 가장 저점에서 그 고점까지 거의 25배 정도 올랐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엄청 많이 만약에 선반영을 했다라고 네. 본다라고 한다면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저희가 지금 보는 게 네네네. 오히려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돈이 이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HMM이 불과 제가 알기로는 뭐 적자도 엄청 냈고 네. 2020년에 1,000억 정도 벌었을 것 같아요. 번 것 같아요. 대략. 근데 지금 올해 예상이 한 10조 내외잖아요. 그죠? 13조 네, 네. 그 정도. 하반기에 꺾인다고 해도 네, 네. 그 정도니까 거의 뭐 이거는 바이오가 임상을 한 에로를 라이선스 아웃을 여러 개 한 거죠. 조단위 라이선스 아웃을 몇 개 한 겁니다. 대단하네. 네네. 해운이 또 이런 매력이 있군요.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저는 매력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떻게 쇼치면 돼요?
아시죠? 실제로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어떨 거냐라고 저희가 이제 중기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는 감익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20조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10조대 중반 정도 수준인데 네. 올해 지금 돈을 13조를 버는데 그러면 PER이 1배에서 2배 사이니까 아, 싸다. 여전히 싸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네. 글로벌 해운사 중에서 컨테이너 선박을 운영하는 거의 모든 선사들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그 수준이랑 동일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업계 대비는 뭐 싼 게 아니군요. 그렇죠. 아. 상대적인 밸류에이션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봐야 되는 산업이고 특히나 이게 글로벌 완전 경쟁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해운사고, 뭐 영국에 있는 해운사고, 뭐 덴마크에 있는 해운사여도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저희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내가 친구보다 싼가, 비싼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번째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데 왜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운임이 하락을 해서 그거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네. 이제 납득하기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드라마 보셨습니까? 나의 해방일지? 네네네. 보셨어요? 예, 예. 아주 최근에 이제 또 누가 재밌다고 해서 봤거든요. 거기에 그 연미정 씨 닮았다는 의견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안 봐서 아 그렇습니까? 아, 네. 그 김지원 씨죠 아마 그 배우 이름이. 네네네. 김지원 씨였던 것 같습니다. 안 돼요. 그런 거 닮았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이제 한번 욕 좀 먹어보세요. 이제 네. 댓글이 아유, 올라올 거예요. 욕은 뭐 수도 없이 먹어가지고 네, 정말. 그래서 제가 네. 좀 옛날 얘기를 하나 길게 해드리려고 옛날 얘기. 예, 아 좋습니다. 이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서 아까 딱 프로님이 얘기하셨던 그 대한해운이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오르던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한원을 또 마침 갖고 오셨네. 대한해운? 갖고 네, 왔죠. 제가 얘기한 맞습니다. 종목. 네. 아 그 회사가 저 회사예요? 네, 제가 말한 종목인데 커뮤니케이션 미리 한 거 아닙니다. 다 갖고 오셨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선종들의 그 선사들이 있는데 이번 사이클의 주인공은 이제 컨테이너 선사였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바로 직전에 조선해운 쪽의 호황이라고 기억을 하는 그 2007년은 벌크의 벌크였지, 벌크. 해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벌크 운임이 원래는 그냥 1000에서 2000, 1000에서 2000 왔다 많이 갔다 넘어갔죠. 갔다 요 정도 하다가 저 숫자가 11,793포인트까지 기억이 나. 거의 한 이제 10배 정도 가까이 올랐었던 그런 사이클이니까 벌크 선사들도 난생 처음 이런 운임을 보는 그런 시황에 해당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 운임을 따라서 저희가 월봉으로 가져온 이 그림을 보면 아 만약에 이제 시황이 꺾이고 나서 2008년 이럴 때 돈을 많이 벌었을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이때 운임이 빠지는 부분은 피해가지 못했구나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라고 저희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어디 저 벌크선이라고 치고 무슨 석탄 만드는 석탄도 벌크인가? 하여튼 네, 뭐 맞습니다. 그런 데로 치고 석탄 같은 거 옮기는 거예요. 광산이라고 나무나 쳐요. 이런 거. 네. 어디에 수출을 해요. 네. 그럼 뭐 한두 번 배달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뭐 한 3년 동안 계속 나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운임이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널뛰게 하는 거는 굉장히 불안 요소니까 뭐 어느 정도 가격에서 우리 합시다라고 이제 장기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장기 계약의 포지션이 사실 상당히 크죠. 저희가 보는 네. 이 운임은 스팟 시장인데요. 네. 이 해운 시장 전체에서 스팟 시장의 비중은 오히려 장기 계약 비중보다 더 작은 부분인데 또 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해운사들이 이 운임을 가지고 네. 뭔가 레버리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운임의 움직임에 상당히 실제 이제 민감한 겁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레버리지를 내기 위해서 실제 페노션이랑 이런 해운회사를 가면요 굉장히 트레이딩 잘하는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황이랑 운임 보면서 막 그 장기 용선과 스팟의 비중을 결정하고 이런 걸로 갈리거든요 실적이. 그러니까 완전 트레이딩의 고수들이 완전 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정 프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아니 석탄은 사실 주구장창 필요하고 네. 원자재 같은 것이 그렇게 막 언제는 필요했다가 언제는 안 그러니까요. 필요했다 이런 게 네. 아닌데 네. 왜 이렇게까지 운임이 네. 크게 움직이느냐라고 네, 네, 이제 네.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화물은 전 세계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 화물을 움직이기 위한 배는 사람이 발주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발주를 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그 부분은 네.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화물은 1년에 꾸준히 3% 이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는다라고 하면 배를 갑자기 확 발주하면 배도 한 3% 내외에서 왔다 갔다라고 하면서 늘어야 저희가 시장의 균형을 지킬 수가 있는데 갑자기 그냥 많이 발주하니까 한 10%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배가 화물보다 더 많아지게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운임이 10분의 1 토막씩 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제가 약간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배를 뭐 한 100척 주문낸다고 하더라도 네. 100척 주문냈어. 저기 내일 모레까지 자 100척 나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척 내도 한 몇 년 걸쳐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숫자는 사실 주문이 몰리건 혹시 주문이 좀 덜 하건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매년 뭐 비슷비슷하게 늘어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렇게 운임이 막 비싸졌다 싸졌다 한다? 저 이게 잘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이 장표가 네. 이제 2006년에 벌크의 호황이 막 시작될 때부터 완전히 종료해서 2010년이 되기 마무리될 때까지 그때고 그때 당시 매월 얼마나 많은 벌크선들이 인도가 되었는지가 밑에 이제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호황은 그러니까 운임이 쭉 올라가는 이 때는 2006년 초부터 2008년 초까지가 되게 센 속도로 올라갔잖아요. 이때 되게 열심히 저희가 돈 벌어서 발주를 했겠죠. 근데 배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정작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09년 하반기부터 쭉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 수요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이 공급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공급 우위로 운임이 좀 과하게 깨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요. 해운은 참 이해하기 쉽진 않은. 그렇죠. BDI라는 것도 이제 네.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주문 내고 사람의 심리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네. 사람이 특히나 그저- 이런 네. 선박은 저희가 배를 쓰실 분들이 발주를 하기도 하지만 투기 발주 네. 시장이 되게 잘 발달이 투기 되어 발주는 뭐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배를 굴리는 게 아니고 배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고 시장에다가 이제 풀에 그냥 넣어놓는 그런 선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금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저희가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때 매일매일 들어가는 그런 고정적인 금융 비용만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시장에다가 배를 언제든지 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해운사에 해당하는 선주도 있고 그냥 단순히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선주도 있습니다. 해운사도 있고 이제 그냥 선주들도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선주들이 해운사들한테 뭐 배를 이렇게 빌려주고 저렇게 빌려주고 요만큼 임대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또 돈을 많이 받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 투기 발주로 인해서 이렇게 버블이 낄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시장에 이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는 운임 시장이 더 과하게 조정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운임 자체는 사실 요즘에 이제 가장 좋았던 그 컨테이너 쪽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를 저희가 감안을 해보고 앞으로 그러면 컨테이너 선박은 별로 인도가 많이 안 될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럼 이 운임에 제일 많은 영향을 주는 거는 배의 숫자 맞나요? 배 숫자? 공급량이라고 예. 수요 공급량? 공급 뭐 지금 선봉량. 경기 뭐 흐름 뭐 되게 다양하죠. 이게 뭐 사람들의 심리 거기 이제 투기적 네. 수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같이 네. 이제 네. 더해지고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또 이게 그래서 또 사실 계절성이 있어요. 화물은 공급이 이렇게 그 경기가 좀 둔화돼도 원래 한 통상적으로 한 5% 정도 늘었던 화물이다라고 하면 경기 둔화됐을 때 그 증가율이 좀 둔화돼서 뭐 한 2%뭐 이렇게 느는 거 정도의 그 한 3% 포인트 정도의 영향을 받는 편인데 공급은 발주를 확 많이 해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네네네네. 뭐 1년 안에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배가 5%밖에 안 늘었는데 올해 갑자기 막 15%가 는다거나 막 이런 정도로 이렇게 빠른 쇼크를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 느는 건 뻔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수주 잔고에 있고 언제 네. 달라고 선주들이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네. 뻔히 보이죠. 그건 예측하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네. 사람이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내가 그 발주한 발주가 그 선박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은 충분히 투자 금액을 이제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네. 뭘 보면서 우린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뭘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 이제 업황은 공급이 결정한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고요. 업황은 저희가 공급이 이제 결정한다. 리세션 걱정을 지금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너무 네.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이제 재화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구매력이 떨어지면 네. 덜 사겠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과한 이제 공급 증가율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수요보다는 공급을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급 시황에는 항상 역대급 발주가 뒤따르게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갖고 온 표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이제 또 해놨지만 연두색이 이제 앞으로 들어올 배들이거든요. 22, 23, 24년. 그래서 과거에 컨테이너 선박이 가장 많이 인도됐을 때가 2015년입니다. 166만 TEO라고 해서 이제 그 166만 박스를 실을 수 있는 정도의 배가 인도가 됐었는데 네. 시황은 사실 21년, 20년 하반기부터 쭉 좋아하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돈을 벌었으니까 막 신나게 발주를 했겠죠. 근데 발주한 선박이 대량으로 많이 들어오는 시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네. 그건 이제 내년에 시작이 되는 거죠. 아까 벌크선 같은 경우도 시황 다 꺼지고 나서 200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 운임 시장을 더 레벨 다운 시키는 걸 아까 확인을 하셨을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SCFI라는 운임 지수가 원래 1000도 안 됐다가 5,000대로 갔다가 지금 조정 받아서 4,000대 초반 정도 수준까지 온 상황인데요. 이게 3,000으로 내려가고 2,000으로 내려간다고 한들 사실 컨테이너 선사들이 절대적으로 버는 돈의 레벨은 사실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운임이 빠지면 작년보다는 돈을 덜 버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대체로 이 해운 이쪽은 엄청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막 가격 운임 엄청 뛰다가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선주들이 막 주문 넣고 하면서 배 나오기 직전쯤 되면 이제 가격 막 떨어지다가 배 엄청 나오면서 또 가격 확 폭락하고 이런 게 네.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그게 거군요. 계속 반복이 돼서 이제 그게 사이클을 형성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가장 작은 사이클이 발주에서 배가 나오기까지 보통 이제 저희가 한 2, 3년 정도 걸리니까 네, 소 네, 사이클을 3년, 중 사이클을 한 10년 그리고 대 사이클을 한 30년 정도로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호황은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21년 상반기까지 가장 좋았던 시절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이제 반대급부인 시황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다시 예전에 그 고점의 그 가격을 본인의 원가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잘라내야 될 때는 조금 잘라내야 될 필요가 내년하고 있지 후년은 않을까. 되게 힘들겠네 보니까 운임이 올해부터 이미 상당히 많이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혹시 새 선박 말고 중고선 같은 경우도 이거에 영향을 좀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고선은 사실 훨씬 빨리 그 시장에서 티를 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사서 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신조 발주 같은 경우는 해놓고 한 3년 뒤에 받는 거지만 네네네. 중고는 지금 바로 사면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배를 쓰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정말 이 운임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사실 중고선가도 올라가겠죠.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좀 꺾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가져온 거에서 이제 왼쪽 상단을 보시면 컨테이너 선박의 중고선가 지수가 이제 파란색 선이고 밑에 특정 선박이긴 하지만 작년에 좀 제일 많이 오른 중고선 중에 하나가 4,500TU급 5년 중고선가인데 이게 이제 이미 꺾여서 한 9천만 불대에서 지금 7천만 불대 수준으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종들은 보시면 요즘에 오히려 중고가 지수는 지금 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부정기선에 해당하는 탱커나 벌커 쪽은 운임이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들어올 배도 별로 없는 상태이고 지금 중고가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쪽에서의 운임의 반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태지만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는 피크는 찍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 중고선도 저희가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면 가격이 오를 때 조금 쉽게 올라가는 편인데요.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선박 중에서 중고선인 그 선박의 거래 척수가 작년 7월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꾸준하게 빠져 있는 네네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작년까지 비싸게 샀지만 1년을 아주 잘 굴린 이런 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미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 가격을 더 주고 네. 환경 규제도 강화가 될 건데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는 손은 이제 많이 끊긴 게 아니냐라고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약간 하나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에 이제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이제 공급 체인 자체가 막 붕괴되거나 혹은 네. 막 단절되면서 물동량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운임이 올라간 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배 척수가 부족했던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동량이 엄청 늘어갖고 오른 운임이 아니고 여기저기가 막 이렇게 단절되면서 운임이 좀 올랐던 거 아닌가? 그래서 중고 선가가 그렇게 오를 이유가 있었나 싶기도 한데 그렇지는 않았네. 물동량 자체가 많았습니까? 이게 배가 그렇게 뭔가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네. 저희가 왜 항만에서 적체됐다는 얘기 네네네네. 대단히 네.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가서 짐을 내리고 빨리 와야 돼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좋아야지 네, 네, 이 네. 공급이 원활하게 자기 일을 하는 건데 네. 예전 정도의 회전율이었으면 1년에 한 10번 배달을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 한 8번밖에 배달을 못 하니까 차라리 이거를 물리적으로 여러 척을 갖다가 이 배송 행위를 해야 옛날과 비슷한 수준의 물량을 나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은 네, 이제 네, 네. 프라이스가 천정부지로 올라 있는 상태이니까 그 정도에 투자해서 오히려 그 볼륨을 옛날이랑 비슷한 수준이라도 맞추면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진짜로 한 2000년 초, 뭐 네. 1999년 막 이럴 때 창사한 해운사들 보면 20년 동안 벌었던 돈보다 2021년 한 해에 번 돈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예요? 네. 그렇죠. 네.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왜 꼭 제 입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아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전망하시기로는 하여튼 특히 컨테이너 쪽은 앞으로 한 1, 2년, 2, 3년 정도는 꽤나 고난의 행군을 네, 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 있는 상태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봉쇄가 풀리고 나서 이 7페이지 드린 거의 오른쪽 상단 그림을 보시면 이게 중국에서 처리하는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그어 놓은 게 5월 달 수치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3월에는 선전을 봉쇄하고 4월에는 상해를 봉쇄하면서 이제 물량이 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5월 달 지수가 역대 최고로 많은 컨테이너를 중국에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SCFI 잘 생각해 보시면 연초에 1월 7일 기준으로 고점 찍은 다음에 네. 쭉 빠지다가 5월 13일 정도 되면서 다시 반등해서 한 3, 4주 정도 반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물량이 이렇게 늘었는데도 적체가 쫄쫄쫄쫄 풀리면서 운임이 빠진다라는 거는 이 정도의 많은 물량을 이제 시장에서 소화가 원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빨간색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빨간색이 이 과거에 이제 저희 회색 그 그래프들 대비해서 가장 높은 정도 수준이니까 중국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6월 달에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꽤나 높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물량이 가도 원래 막 미주 서부항에서 배들이 너무 막 100척 넘게 줄을 서 있어 가지고 처리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잘못 이번에 예측을 한 거에서 3차 물류 대란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성수기니까요. 물량이 다시 늘면 옛날만큼 처리가 될까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잘 복귀하지 않았던 이 고용 인력들이 결국 현장으로 복귀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해결이 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컨테이너 쪽은 좀 걱정스러운 한데 BDI도 사실은 이제 페노션이라는 회사가 올해 좋은 이익을 낼 거고 네. 그다음에 좋은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저도 동의하고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BDI가 지금 최근에 좀 빠졌잖아요. 네, 빠졌음에도 2000 불구하고 초반. 지난 3년간 평균 BDI가 1,5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이제 팬데믹 전에. 네. 근데 지금 아무튼 2,000 이상에 있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리세션을 걱정하는 이제 수요 둔화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다시 1,500대로 회귀하는 거 아닐까라는 물론 계절성으로 살짝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걱정 때문에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지금 보니까 어떻게? 근데 저희가 보시나요? 원자재 쪽은 보면 일단 그 컨테이너 쪽처럼 2023년,
2024년, 2025년 들어올 배는 일단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안심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탱커 벌커와 같이 그렇게 이렇게 전기버스처럼 움직이지 않고 부정기선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네네. 그런 배들은 다 수주 잔고가 기존에 있는 배 대비해서 한 7%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는 건 배가 100척 있으면 지금 앞으로 나올 배가 한 7척 정도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게 한 3년에 걸쳐서 들어오면 두 척 이렇게 들어오겠죠. 네네. 그럼 시장에서 오래된 배 중에서 몇 개는 또 이렇게 스크랩돼서 나가게 될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 3년 동안 부정기 쪽은 공급이 아예 안 늘 수도 있을 만한 정도로 공급은 진짜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건 리세션이 오게 되면 원자재인들 많이 쓰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요즘에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강제 재고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게 철강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게 되게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잘 해소가 됐을 텐데 그 재고가 좀 많다라는 건데 일단 3월에 선전 봉쇄하고 4월에 상하이 봉쇄하는 그 당시에 강제 가격 그 재고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요.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매우 천천히긴 하지만 봉쇄 완화가 되고 나서는 좀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고 중국이 코로나가 탁 터지자마자 2020년에는 유일하게 아시아 3국 중에서 조강 생산량을 전혀 줄이지 않고 오히려 두 자릿수로 늘린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일본이랑 한국은 그 시기에 줄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21년이 되면서 오히려 여름에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중국이랑 일본, 한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국, 일본은 조금 많이 생산을 하고 중국은 7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해서 조강 생산량이 급하게 이제 감소를 보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북경 올림픽 하고 이럴 때가 가장 저점을 형성을 한 다음에 2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계속 매월 늘고 있는 상태이고 5월달 발표 수치로 보면 과거에 원래 가장 많이 생산했었던 때보다 한 2~3% 낮은 정도로 절대량이 되게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그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이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철광석 항만 재고가 1억 4천만 톤을 피크로 찍었다가 지금 한 1억 1천만 톤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강 생산량을 다시 6월부터 완전히 줄일 거야라고 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쌓아야지 또 만들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한 달치 재고도 무려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저희는 그쪽에 대해서는 수요를 걱정을 하지 않는데 이제 그 분야는 수요도 생각보다 줄어들 여지가 없고 공급은 이제 줄어들 여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오히려 BDI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금 계절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하반기에는 분명히 리바운드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해운 관련해서 기업 얘기 잠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쭤볼 테니까요.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스크라고 있죠. 네네. 일론 머스크 얘기 아닙니다. 네. 해운사 머스크가 있어요. 세계 최대.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번 공황 때 아니 다 아실 텐데 뭐 좀 계속 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 네. 관계사들을 수직 계열화하고 구조 조정을 해서 치킨 게임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정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해운사들 이 치킨 게임 이거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했느냐? 나 이거 좀 의문입니다. 국내에 있는 해운사들은 코로나 이전에 유일하게 그 국적선사에 해당하는 되게 큰 해운사가 네, 구조조정을 당해서 네. 네, 네, 한진해운이라는 회사가 없어지게 되면서 사이즈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진해운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3% 정도 됐었고요. 네. 그때 당시 현대상선이었던 지금 HMM이 한 1.9에서 2.1%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 이후에 발주를 그래도 좀 하고 HMM이 좀 커지고 이러면서 3%대 정도까지 지금 시장 점유율을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한국의 해운업의 역량을 과거와 똑같은 수준으로 돌린다라고 한다면 5% 정도까지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과거의 한진해운 정도의 사이즈를 지금 HMM이 회복을 한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공시를 보니까 이제 HMM이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80만 TEU 정도의 그 컨테이너 선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5년 동안 뭐 한 120만 TEU로
지금 현재 대비해서는 50% 정도 사이즈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네. 다른 글로벌 선사들 대비해서 빨랐느냐라고 하면 일단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발주를 했으니까요.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근데 머스크는 조금 다른 데들이랑은 다른 성격의 투자를 한 편인데요. 그래? 머스크가 1993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가 올해 2등한테 자기 1등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2등이 어디예요? MSC라고. MSC? 네네. 오, MSC가 벌써 그렇게 컸어요? 네, 많이 컸죠. 그래서 지금 배의 단순한 볼륨으로는 네. 이제 2등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머스크는 저희가 내년부터 탄소 배출 규제가 되게 세게 바뀌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벙커CU라는 기름을 썼었는데 그거 안 쓰고 메탄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다가 이렇게 큰 화두를 던져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에 실제로 작은 컨테이너 선박 중에 메탄올 추진선, 큰 컨테이너 선박 중에 메탄올 추진선을 다 발주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게 인도가 되는 초기 시점이 23년이고 네. 이제 그게 성공적으로 인도가 돼서 잘 돌아다니면 기존에 자기네들이 굴리고 있던 것의 엔진 체계도 한꺼번에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그쪽 그런 다른 연료 체계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지만 양적으로 많이 발주를 해놓은 선사가 패권을 잡을 것이냐 네. 아니면 아예 이렇게 차원이 다른 화두를 던진 해운사가 패권을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머스크나 아니면 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놓은 MSC나 투자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다라는 게 팩트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양적 질적 투자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지금 늦은 뒤처지고 편이다.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 해운 기구 여기 결정이 중요합니다. 네. 네. IMO 2020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들어보셨다고요?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거 숨기지 마요, 우리. 네. 네. 이 IMO 2020 때문에 네. 많은 매니저들 막 갔어요. 이거 힘들었죠. 진짜 그 얘기 들으면 저도 진짜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네.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 안 좋아져가지고 그 이제 될 거다 해가지고 많이 네. 갔다가 많이 물 먹었죠. 제가 그거랑 관련된 또 옛날 얘기를 살짝 해드리면 네. 이 국제해사기구는 환경 관련된 규제를 그 딱 탄소 배출 하나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축차적으로 하는데요. 이 IMO 2020은 황산화물이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한 저감을 해라라고 네. 하는 그런 규제였는데 그 이전에 선박 평형수라고 해서 평형수. 예, 그 배가 화물을 많이 실으면 이렇게 밑으로 잘 가라앉아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화물을 다 빼내고 나면 뒤뚱뒤뚱하죠. 되게 가벼워서 위로 확 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배의 어떠한 부분에 이 물을 채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잘 가라앉아 있는데 이 물을 만약에 저쪽 미국 해역에서 물을 담았다가 한국 해역에다가 이렇게 그 물을 그냥 배출하면 이 생태계가 교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란을 안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배출을 하기 전에 이 미생물에 관련된 거는 이제 죽이고 배출을 해라라고 하는 선박 평형수 관련 처리 시설을 꼭 갖추라고 하는 그 규제가 원래 2017년에 4분기 정도부터 적용이 되려고 하는 게 그 회사 기구의 이제 결정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네. 그때 당시 이 해운사들이 너무 오랫동안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 투자할 돈이 너무 없다라고 해서 거의 처음이었을 텐데 그 규제 적용 시기가 뒤로 한 2년 정도 딜레이 네네네. 됐던 사례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한 4분기 정도부터 적용이 됐겠죠. 근데 그때 딜레이 됐던 사례가 있으니까 IMO 2020이라고 해서 그 황산화물 저감 규제도 같은 경우도 원래는 3.5% 정도의 그 황산화물을 갖추고 있는 연료를 써도 됐었는데 네. 갑자기 이걸 한 번에 0.5%로 줄이라고 하는 되게 센 그런 규제였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황을 덜 함유하고 있는 연료를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싼 기름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겠냐 이렇게 한 번에 정유사들이 저희가 연료를 다 해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에도 우리가 한번 규제가 뒤로 딜레이 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딜레이 될 수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원칙대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정수는
비싼 기름을 써라인데 네. 해운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회피책을 찾아갔어요. 스크러버 같은 거 네, 달죠. 스크러버 같은 거를 이제 달았죠. 네. 그래서 막 그 스크러버 관련 업체들의 막 주가가 움직이고 현대중공업 지주 그때 뭐 안 하고 있다가 스크러버 한다 그래서 막 5년 오르고 네.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조용하게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게 결국 IMO가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네. 되게 영향력이 없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웃긴 게 그 배 그 바다 한가운데인데 어떻게 아냐는 거지.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다 이제 의미가 없다. 규제를 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는 그냥 네. 조금 뭐 좋은 거 떼더라도 규제할 수 없다. 바다 한가운데서 막 그 등유 때문에 어떻게 그리고 할 이제 거냐. 근데 그게 소모량이 저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 다시 주유를 할 때 그 관련 인보이스가 모든 항만에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비량이 다 체크가 돼서 그건 사실 잡아낼 수는 있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의주도 그때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 엄청 삼았거든요. 그때 네. 정의주 안 되는 거 억지로 쥐어 짜가지고 그 아이모 때문에 이거 디젤 엄청 비싸게 팔 수 있다. 막 행복회로 돌려가지고 막 내년도 전망 땡기고 막 뭐 정유회사도 지금 아예 얘기 안 합니다. 그거. 그래서 네, 지금 그런 규제들이 그럼 전혀 안 적용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 규제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다 뭐 어느 정도 한 20-30% 정도 그 체계에 대해서 가고 맞출 있어요? 수 있는 것들을 대단히 많이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서 원래 규제가 딱 강화되는 시점에는 선주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규제가 딱 시작하고 나서 내 배가 시장에서 잘 쓰일지 안 쓰일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관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IMO 2020 때 이거를 대비해서 배가 되게 많이 발주가 될 거야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거래량이 확 줄면서 발주를 안 하고 모두 다 시장을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조선 업체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당황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컨테이너 선사들이 저희가 막 LNG 추진선을 발주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주를 한 게 시황이 일단 받쳐준 것도 있고 투자를 해도 될 만큼의 아주 잉여 현금이 많이 생긴 것도 있고 네, 이제 네. 오히려 다른 탱커 선주나 벌커 선주와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인 거죠. 원래 네, 정상적인 선주들이라면 내년에 그럼 무슨 배들이 잘 쓰이는지 지켜보자라고 할 텐데 컨선사들은 그냥 미리 준비를 확 하면서 땡겨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지금까지 왜 다른 패턴을 보이지라고 하면서 이제 좀 당황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과 기술 세미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를 하는 선주들이 그러면 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이 탄소 저감 규제에 대해서 어느 기술이 조금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가요? 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일단 LNG 추진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너무 비싸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네. 얘기를 대단히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대세로 자리를 잡은 상태다. LNG가? 네, LNG 추진선이. 네, 네, 네. 메탄올 추진선은 좀 돈이 돼요. 조선사들 입장에서. 메탄올 추진선이요. 추진선을 좀 최근에 좀 일단 발주가 그게 안 뭐 된것 같아요. 건조가 돼서 나온 적도 없고 저희가 단가도 알려진 바가 없긴 하지만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이제 머스크였고 단가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전통 추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머스크가 과거에 저희가 대우조선해양의 트리플 E클래스라는 그런 되게 효율이 좋은 선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주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발주를 딱 하면 시장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대량으로 발주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마치 카타르 LNG 선박처럼 연소건조 효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탄올의 초기선을 만들 때는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공부 비용이 들어가긴 할 텐데 만약에 앞으로 이거 해보니까 우리 괜찮으니까 다음에 발주하는 건 모두 다 이걸로 한다라고 하면 뒤 토선으로 갈수록 이제 효율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네.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 해운주 살 때는 아니군요. 컨테이너는 저희는 지금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많이 조정받았으니까 옛날 대비 50%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BDI는 좀 괜찮겠나 벌크는 물어보고. 괜찮다라는 네. 거죠. 그렇게 보면 네. 저희는 아닌 것 같고 벌크는 괜찮다. 괜찮다라고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네. 벌크도 네. 그러니까 컨테이너 비해서 좋은 거지만 굳이 지금 막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급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쇼티지가 난 적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벌크가? 네. 그래요? 1990년대 이후에 7%대 잔고를 기록을 한 건 상당히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아 벌크는 약간 좀 기회가 좀 보일 수도 있다. 네, 부정기 쪽에 해당하는 벌커 탱커는 기회가 좀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옛날만큼 막 철광석이랑 관련된 철강 관련 비즈니스가 막 볼륨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름 같은 경우도 2019년을 정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더 많이 쓰지는 않고 있는데 네. 이제 기회가 생길까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규제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 선주들이 공급 측면에서 일단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이쪽은 교체 수요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네. 공급은 일단 잠겨 있는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지속될 거다.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주가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이제 HMM은 2019년도에 1조였어요. 2019년 말에 시총이. 네. 근데 그게 이제 10조가 넘어간 거고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아마 그때 비슷하게 돈 벌었을 겁니다. 페노션도 한 1,000억 내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19년도에 그때 시총이랑 지금 시총이랑 오른 게 없어요. 페노션 별로. 그때가 그래요? 2.5조였고 지금 한 2.78조 빠져가지고 4조 갔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약간 주가 퍼포먼스 차이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지금. 저는 뭐 조선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아, 조선 아니고 해운입니다 이거. 아 참 해운은 해운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해운은 아무리 봐도 아까 맨 처음에 약간 좀 이 설득이 될 뻔했거든요. 네. 10배 막 이런 거가.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막 대한해운 옛날 차트 보면서 막 겁을 많이 제가 저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네. 또 이제 해운주가 사이클이 잘 맞으면은 또 굉장히 쏠쏠합니다 또 수익률이. 그래서 계속 버리지 못하고 계속 워칭은 해야 된다고 보고. 배당은 좀 많이 주나요? 배당은 좀 많이 주겠네. 돈 잘 벌고. 아니요 페노션은 그냥 그렇지 않아요? 해운 쪽은 사실 돈을 벌면 네. 이거를 다시 운송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안 해. 배당 수익률이 안 사, 높지 안 않아요. 제가 오늘 말리려고 나왔어요. 그렇군요. 하신다고 하면. 아, 예. 그럼 잘 말려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해운주 관련된 궁금증들 우리 탁프로님도 많이 좀 풀어내셨죠? 네, 아 그럼요. 아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조선 해운 쪽엔 뭐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추앙할 겁니다. 네, 우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우리가 추앙하는 우리 엄경아 의원님 오늘도 조심히 들어가시고 맛있는 저녁 드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내일? 아 맞다 참. 내일 저녁에 진행. 내일 참 오신다면서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뭐 사칭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 예, 제가 그 얘기를 네, 먼저 네. 하고 시작하려고 네, 네, 네. 했는데 네. 제가 오픈으로 생기는 뭐 카톡 오픈 채팅 막 네. 이런 거는 제가 알아서 잘 없애는데 아. 제가 이렇게 신고해서 잘 없애는데 저는 없애지도 이게, 못하고 있는데. 비공개로 네. 되게 많이 아, 뭔가 비공개. 요즘에 그러니까 문자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아예 그냥 웹페이지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아. 뭐 많이 메시지를 받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저희 회사 고객센터에 이렇게 항의 전화를 하시는데 그 분들은 네, 네, 네. 심지어 저희 회사에 계좌가 이제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관리 사원으로 마치 그 계좌가 뚫어져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절대로 그런 네. 문자 또는 카카오톡 그럼요. 이런 걸로 송금하지 마시고 네. 이제 본인의 자산은 본인이 지키셔야 되니까 네. 이 미디어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노출한 사람들이 거의 다 사칭 계정이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되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 은 예. 진짜 애널리스트 분들은 고객 관리 개인 계좌 관리 절대 안 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말씀 꼭 한번 네, 드릴게요. 그래서 아 조선의 국무 엄경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군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네. 제 친구들이 아. 받았다고 하면서 국모 내 그렇구나. 친구인데 이거 뭐지? 막 이제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 여러분 절대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 3프로 TV 뭐 진행자는 물론이고 하여튼 네, 네. 저희 게스트 저도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한 분도 없는 것 저는 같은데. 건드리지도 않고 있으니까 네, 하지 좀 마세요 좀. 탁프로님도 오픈- 엄청 많죠. 네, 오픈 카톡 좀. 네. 심지어 정프로까지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친밀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엄경아 위원은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위더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위더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